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남편 재훈 씨와 5살 된 딸 서연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말이죠. 제 남편 재훈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훈 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자취하면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전부 스스로 벌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재훈 씨는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500만 원 정도 됐을 때 재훈 씨 아버지께서 아들이 처음으로 독립하는 거니까 보증금을 대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재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 이미 500만 원 모았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재훈 씨는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도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절반은 적금부터 넣었어요. 재훈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하겠다고 하면 평생 가도 돈 못 모아. 월급 받으면 저축할 돈부터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돈이 모이는 거야. 정말 맞는 말이죠. 저도 재훈 씨 만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재훈 씨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 일인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통장이었어요. 50만 원씩 5년을 넣어야 하는 적금 통장이었는데 막 만들어서 50만 원이 딱 한 번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철이 없었나 봐요. 그 통장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5년이 언제 오겠어? 어느 세월에 모으려고. 그랬더니 재훈 씨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동이체 해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5년은 반드시 와. 그때 만기가 되면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이 왠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훈 씨는 2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아서 전세집을 얻었고 또 2년 뒤에는 3천만 원을 더 모아서 7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겼습니다. 물론 그 집들이 최신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좀 낡고 손볼대도 많은 그런 집이었죠. 하지만 재훈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재훈 씨가 7천만 원짜리 전세집으로 이사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1였으니까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었죠.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살던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나왔어요. 이사비만 받고 나와서 또 전세집을 구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집 없는 서러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운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단열이 하나도 안 돼서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고 보일러 틀어도 금방 식고.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고 운 좋게 분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재훈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중도금이랑 잔금 내고 세금 내면 이 정도 남아. 은행 대출은 최소한으로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아파트 입주하던 날 저희 부부는 분위기 내보려고 산 와인 한잔 하면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은행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온전히 우리 집이 된 거죠. 그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재훈 씨는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저녁 늦게 먹고 싶다는 음식 사오느라 고생했죠. 한 번은 밤 11시에 갑자기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문 닫으려던 붕어빵 가게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사왔어요. 연애할 때부터 느낀 거지만 재훈 씨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방에 살던 시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계셨는데 서울로 올라오셔서 비슷한 가게를 또 차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제가 애를 낳으면 봐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때는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나 보다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거를 원하셨던 거더라고요. 일찍부터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시댁에서 재훈 씨는 막내예요. 위로 오빠 한 분이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죠. 그런데 오빠는 일찍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고 여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재훈 씨네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딸은 안 돼. 첫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재훈 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죠. 엄마 요즘 누가 그래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되죠. 저는 솔직히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야. 둘째, 셋째는 딸이어도 상관없는데 첫째만큼은 아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재훈 씨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흘려들으라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딸을 낳으면 얼마나 저를 괴롭힐까 싶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재훈 씨는 속으로 딸이길 바랐지만 아들이어도 좋다며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랐고 다행히 순산이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길게 썼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복지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아기 보며 지냈는데 시어머니도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복직할 날이 다가오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다 봐줄게. 회사 계속 다녀. 애는 내가 볼 테니까. 귀한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잖아. 저나 재훈 씨나 먼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입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겨우 연차 쌓이고 승진도 몇 번 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는데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재훈 씨도 제가 계속 다녔으면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복직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일찍 오셨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고요. 간식은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 나도 아들 키워본 엄마인데 뭘. 걱정 말고 얼른 가봐. 네, 그럼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오후 4시쯤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괜찮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런데 거기 어디야? 시끄럽네. 애 우는 소리도 들리고. 엄마 지금 서연이 데리고 소아과 왔어. 소아과요? 왜요? 어머니는요? 그게 말이야. 엄마 말로는 이랬습니다. 반찬 가져다 드릴 겸 인사도 드릴 겸 집에 들렀는데 현관 밖에서부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급하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서연이가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핸드폰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기가 우는데요. 아유, 애가 너무 까다로워요. 뭘 해줘도 울고 징징대고. 그래서 버릇 좀 고쳐놔야겠다 싶어서 그냥 놔두는 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안 와서 달래니까 금방 울음을 멈췄대요. 시어머니는 잠깐 슈퍼 갔다 온다고 하시고는 나가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결국 엄마가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서연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가신 거고요. 엄마, 내가 바로 갈게. 아니야, 올 필요 없어. 약 먹이라고 하던데 심각한 거 아니야.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볼게. 오늘 첫 출근이니 급하게 오지 마. 엄마 덕분에 저는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집에 왔더니 서연이는 열도 내리고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훈 씨가 시댁에 다녀왔다면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 뭐라고 하시던데? 미안해, 은지야. 갑자기 뭐가 미안해?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애 보기 싫어서 도망간 거였어. 마침 장모님이 오셨으니까 잘됐다 싶으셨나 봐. 뭐라고? 그럼 전화라도 받으셨어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오는 길이야. 어머니는 애 혼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시고. 그런데 당장 어떡하지? 어머니가 힘드셔서 못 봐주시겠대. 일단 서연이가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니까 다음 날은 제가 휴가 내고 집에서 봤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제 욕심 때문에 아이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재훈 씨랑 베이비시터를 알아볼까 하는 얘기도 나눴어요. 원래 복직하면 쓸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셔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출근해. 엄마가 갈게. 엄마 병원 다니잖아. 안 그래도 아는 사람 통해서 베이비시터 알아보고 있어. 엄마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나 재훈 씨나 엄마한테 아이를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회사 그만둘 생각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주말로 옮기면 되고 그것 말고는 집에 있는데 우리 서연이 자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게 그렇게 한이 된대요. 그리고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할 말 하고 산다고. 요즘 뉴스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애 맡겼다가 무슨 일 나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가 봐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친정 엄마가 서연이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도 장모님한테 정말 잘했어요. 매일 저녁 엄마 집까지 차로 데려다 드렸고요. 나 이제 갈게.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뭐하러. 차 시동 걸어놓고 있을게요. 천천히 나오세요. 돈은 절대 안 받으셨는데 재훈 씨가 몰래 엄마 가방에 돈 봉투를 넣곤 했어요. 그것도 몇 번 걸려서 엄마가 가시기 전에 가방 확인하고 꼭 두고 가셨죠. 그러면 재훈 씨는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현관에 돈 봉투를 던져놓고 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재훈 씨가 엄마한테 용돈 드렸을 때 엄마가 크게 화내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뭐니? 서연이 봐주시는데 감사해서요. 많진 않아요. 싫어 가져가. 내가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이야. 하나뿐인 손주라서 내가 좋아서 보는 건데 돈 주면 안 올 거야.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드릴 수도 없어서 어쩌다 한 번씩 용돈 형식으로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시댁 일에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빠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온 날도 많았고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주말 데이트를 했냐고요? 아니요. 시댁 가느라 바빴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시댁이 지방이라 자주 못 갔는데 근처로 이사 오시면서 정말 자주 갔어요. 이사 오시기 전에는 제사 때 친척분들이 다 오셔서 같이 준비했는데 서울로 오시고 나서는 다들 멀다고 안 오시니까 제사 준비는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빠지면 시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추석이랑 설 빼고 시댁 제사가 총 5번이었는데 시간이 밤 9시부터 시작이라 퇴근이 좀 늦어도 갈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셋이 가든 아이 없이 둘이 가든 재훈 씨가 일이 생겨서 못 가면 저 혼자라도 가야 했죠. 사실 싫지는 않았어요. 재훈 씨가 친정에 하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기도 했고요. 재훈 씨는 친정 부모님 생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왔으니까요. 그래서 제사 가지고 재훈 씨 앞에서 투덜거리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돌아오는 제사는 토요일이었는데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재훈 씨랑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참 알 수가 없었는데요.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시댁에 데려가면 제가 봐야 했어요. 그러면 제사 음식 준비를 거의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싫으셨던 시어머니는 아예 애를 어디 맡기고 오라고까지 하셨죠. 시아버지는 집안일은 일절 안 하시는 분이셨고 손주 보는 건 좋아하시지만 막상 봐달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재훈 씨가 애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시댁 제사 때는 저희 둘이 갈 때가 많았어요. 가면 재훈 씨는 또 저 혼자 주방에 있는 게 못마땅한지 같이 주방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곤 했죠. 시어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재훈아 너 뭐해? 얼른 나가. 할 일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이건 여자들 일이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조상이지 은지 조상이에요. 은지는 제사 많은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데 저도 같이 해야죠. 오늘 형이랑 형수님도 안 오고 지은이도 제사인 거 알면서 놀러 나갔는데 제가 하는 게 맞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재훈 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재훈 씨는 확고했습니다. 저도 나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꼭 재훈 씨를 데리고 간 건 아니었어요. 재훈 씨도 저 없이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저녁 사드리거나 같이 영화 보고 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 성향이 친정 부모님이랑 좀 달라서 재훈 씨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 종종 서연이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간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서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애교 부리고 예쁜 짓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예쁘다며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밥 먹일 때나 씻기거나 옷 갈아입히거나 기저귀 갈아야 할 때는 전혀 눈길 한 번 안 주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엄마인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특히 시어머니는 애가 울면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제가 그렇게 시댁에 자주 갔냐고요?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사실 시아버지가 예전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에 항암 치료까지 받으셨거든요. 치료가 잘 돼서 다행이긴 했는데 전처럼 건강해지실 줄 알았는데 점점 살도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약해지신 터라 재훈 씨도 늘 아버님 건강에 신경 썼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셔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여시고 그럭저럭 장사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자주 가려고 한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약간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셨거든요. 나중에 후에 제 시도스 계속하지 않으려고 시간 되는 대로 시댁에 가서 서연이 보여드리고 건강은 어떤지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제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재훈 씨는 자식 중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혼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룹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며느리감을 얻길 원하셨나 봅니다. 결혼 전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랑 둘이 있을 때 재훈 씨 졸업 사진 보며 인물 좋고 똑똑하다며 은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서 그냥 넘겼어요. 고생 끝에 첫내 집 마련했을 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소파색이 이게 뭐야? 바꿔. 네. 그리고 유리장 하나 들여놔. 여기는 책장 하나 두면 좋겠는데. 저건 좀 치우고. 서울로 이사 오시고 나서는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셨는데 올 때마다 동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거는 저보다 재훈 씨가 더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이 지방에 있었으니 동거 생각은 당연히 안 했는데 이사 오시고 난 뒤에는 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동거였어요. 아무리 너희가 싫어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건 다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살게 되면 집에서 살림은 제가 해야 한다며 회사 그만두고 애보고 살림하라는 말씀도 지겹도록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일주일에 전화 3통은 기본으로 하길 원하셨죠. 시아버지가 제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신다기에 군말 없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와 통화하면 바쁜데 전화 자주 할 필요 없다고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것도 바쁘면 안 해도 된다고요. 시아버지 의견은 상관없이 모든 게 시어머니 마음대로였습니다. 둘 다 일하느라 바쁜 거 아시면서도 제가 아침에서 재훈 씨까지 아침 먹여 출근시켰는지 확인하셨고 평일에 야근이라도 하는 날은 더 늦게 끝나는데 조금만 흐트러져 있거나 빨래 바구니에 빨래라도 보이면 나부터 시작해서 재훈 씨한테 설거지 시키냐고 소리부터 질러대셨어요. 아니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다 해야 하는 일인데. 세상에 애 키우면서 나가서 일하는 여자가 너 하나뿐이야? 애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나 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 혼자 산 기간이 얼마인데요? 요리며 청소며 설거지며 저도 잘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이런데 밖에 나가면 더 했어요. 저랑 둘이 장 보러 마트 갔는데 본인이 기분 안 좋으면 사람들 많든 적든 상관없이 소리 지르며 며느리 망신 주고 인신공격하는 분이었거든요. 형님네도 저희처럼 맞벌이로 바쁘게 사셨는데 형님도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식사를 인스턴트랑 배달 음식 주로 시켜 먹는다는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해서 되겠어? 아무리 돈 벌어도 가족들 식사를 그따위로 챙기냐고.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지. 건강이 걱정된다는 핑계로 형님 얘기 꺼내면서 들어보면 온통 흉보는 얘기뿐이었어요. 또 한 번은 결혼하고 첫 명절 때만 양가에서 서로 선물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는 따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떡을 주문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떡이요? 그래 서울에서 손에 꼽힌다는 떡 명인한테 주문했어.
친정에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괜히 얘기하면 또 신경 쓰실까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일부러 돈 쓰실까봐 저희가 선물을 따로 준비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선물 받고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며칠 뒤 하시는 말씀이 이걸 어쩌냐. 왜요 어머님? 명절이라 택배가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떡집에서 못 보낸대. 그래서 명절 지나고 냉동으로 택배 가게끔 내가 주문해뒀어. 늦어서 죄송하다고 내가 말씀 좀 드려.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출근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일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어머니 선물은 어떡하지? 무슨 선물이요? 아니 추석 선물 말이야. 뭘로 보내드려?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다른 거 보내드릴까? 뭐가 좋으려나?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떡 주문은 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렇게 한참 핸드폰만 들고 있다가 짜증이 확 올라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보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의 언행 때문에 재훈 씨가 정말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서연이 봐주시면서 저희가 가끔 용돈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셔서 커피나 한 잔 달라고 하시며 혼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친정 엄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태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돈이나 받아 쓰는 게 어디 자랑이야. 늙어서 돈 없으면 고생이라니까. 네, 너희 엄마 말이야.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나 싶어. 일부러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날 재훈 씨도 같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며느리 앞에서 자기 아들한테 혼나는 게 자존심 상하셨는지 이날 시어머니는 섭섭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시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재훈 씨가 대신 사과한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하셨어요. 한 2주 정도 연락이 없다가 다시 전처럼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재훈 씨가 화낸 것 때문에 저한테 행동은 많이 조심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병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다음 날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도 중요한 회의 때문에 회사를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훈 씨는 전날부터 출장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중 하루만 시어머니한테 부탁하자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어머님.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뭔데? 엄마가 내일 병원 가셔야 하셔서 하루만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야 당연히 가능하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요즘 어린이집 가서 오니까 하원시켜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머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저는 아침에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했어요. 일하는 중에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하셨는데 방금 서연이 데려왔어요. 네 어머님. 이제 간식 먹일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로 서연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간식 먹다 흘려서 목욕시키고 옷도 갈아입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힘들다고 도망가신 적이 있어서 살짝 걱정했는데 그래도 서연이가 좀 커서 말도 통하니까 그때보단 한결 수월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날 저는 어머님 덕분에 걱정 없이 회사 일을 마쳤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왔어? 네. 어머님 안 힘드셨어요? 좀 힘들었어. 감사해요 어머님. 그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도 내심 저한테 미안해서 이날 더 잘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완전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만 가보겠다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가만히 저를 보고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감사해서 따로 챙겨놓은 돈 봉투를 드렸어요. 아참. 어머님 여기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말하려고 했는데 준비했구나. 그런데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고는 난 100만 원 받아야겠어. 네? 왔다 갔다 차비랑 내 인건비 생각하면 100만 원도 싼 거야. 집에서 시댁까지는 1시간, 그것도 막힐 때나 그렇고 안 막히면 40분이면 오는 거예요. 버스랑 지하철 타고 오시면 당연히 더 빠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비를 얘기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라고 하시니 더 황당했죠. 그런데 그때 재훈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 손에 돈봉투가 들려있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에 재훈 씨가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이날 또 괜히 100만 원 얘기가 자기 아들 귀에 들어가면 난리 날 거라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저도 굳이 일하고 들어온 재훈 씨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엄마가 병원 가셔서 어머니께 서연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 아, 그래서 어머니가 다녀가신 거야? 응. 그런데 이날 저녁 셋이 밥 먹고 있는데 서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지리? 서연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지리? 엄마 보고 뭐지리라고. 서연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이런 말 어디서 배웠어? 어린이집이야? 그럴 리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겠어?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지리래. 서연아, 할머니가 그랬어? 응. 엄마 뭐지리. 기가 막혔습니다. 나쁜 여자라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이 말에 재훈 씨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계좌 보낸다. 여기로 100만 원 보내. 괜히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러니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이날 애 봐주신 건 감사했지만 애 앞에서 제 흉을 보시고 그동안 저랑 친정 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가 제사였는데 그날이 기회다 싶었죠. 시댁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지방에 계시던 다른 친척분들은 제사에 참석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제사는 주말이라 그런지 친척분들이 몇 분 오셨고 형님네도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북적한 분위기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한테 눈치 주면서 돈 달라고 하셨고 저는 이따가 드린다고 하고는 음식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마쳤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하루 자고 가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저한테 또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 돈 드려야죠. 그런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제사 음식하느라 고생했는데 돈 안 주세요? 뭐야? 돈? 네. 저 오늘 왔다 갔다 차비하고 거기다 제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이날 자리에 있던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요. 저도 어머니께 100만 원 드릴 거 있잖아요. 저 여기 챙겨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주세요. 100만 원 주시면 저도 드릴게요. 무슨 말이야? 아, 여보한테 내가 말 안 했지. 며칠 전에 내가 어머님께 서연이 하루만 봐달라고 해서 오셨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차비랑 인건비랑 해서 100만 원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못 드려서 오늘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아니, 엄마. 그날 3시에 하원했을 텐데 그거 봐주시고 100만 원이요? 다들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보니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내가 괜히 그 돈 달랬어? 며느리가 되어서는 시댁에 고마운 줄을 모르잖아. 내가 돈 주고 도와줘서 애들이 집도 사고 지금 편하게 사는 건데. 좋은 남편에 좋은 시부모 만났으면 복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날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제가 이해하기 힘든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재훈 씨는 사실이 아닌 말에 화가 났는지 이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래도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한 것 같았는데 그동안 본인이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받고 사는 거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친척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 사면서 어머님께 돈 받은 거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돈 드리면 드렸지 언제 받았는데요. 지은이는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 오시기 전에 혼자 서울살이 해보고 싶대서 집 얻는데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3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자 딱 2번 갚고 어느 날 보증금 빼서 해외여행 간다고 다 써버리고. 남자친구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5천만 원 달라고도 했다고요. 아버님 철물점 새로 얻으실 때도 지방하고 서울하고 임대료 차이 나니까 보태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린 건 있어도 어디 어머님한테 돈 받은 거 있었어요. 재훈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태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어떻게든 손 안 벌리려고 살려고 은지랑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서연이가 남이에요? 손주 봐주고 그것도 몇 시간만 봐주면서 애한테 엄마 흉이나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달라고 하세요. 이날 시댁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아들과 며느리가 본인 힘으로 몇 억씩 하는 아파트 얻었을 때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10원 한 푼 보탠 것도 없으면서 보탰다고 거짓말하며 허세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재훈 씨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됐어. 뭐 100만 원? 너 같은 며느리 안 쓰면 그만이야. 그 돈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사람 사서 쓰겠어. 다시 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안 와요. 그렇게 하세요. 오지 마. 와서도 절대 문 안 열어줘. 그날 이후 정말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연락하며 지내기는 했으나 시어머니는 정말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동안 제사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셔. 왜? 엄마가 며칠 전에 제사 지내고 알아 누우셨대. 몸살로. 정말 그날 이후 친척들이 아예 안 왔나 봐. 형도 안 오고 지은이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 엄마가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으니 몸살이 날 수밖에. 시아버지가 전화하신 건 와보라고 전화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하신 거였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왈가왈부 하셔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다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날은 주말이라 서연이 데리고 친정 가서 오랜만에 외식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혹시 몰라서 그 일 이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 나서 시어머니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계셨는데요. 비밀번호 바뀌었니? 네. 왜 오셨어요? 저기 그게. 괜히 또 이상한 말씀하려고 오신 거면 그냥 가세요. 우린 들어가자. 아, 저기. 사과하러 왔어. 사과요? 그래. 그러니까 잠시만 좀 들어가자. 그렇게 집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재훈 씨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쇼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저나 재훈 씨나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 시어머니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미안했어.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날 너한테 돈 얘기한 거 미안해. 아버지한테 나 많이 혼났어. 저한테 사과하실 게 그것뿐이에요? 아니, 그동안 너한테 말 못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사돈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사과해.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할게.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다오. 이날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의 제 시도쓰개속게 못되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훈 씨는 이날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았다는데 시어머니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과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혼자 제사 준비하고 시아버지 병원에도 같이 가고 가게 나와서 일도 돕고 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음식 준비할 때 좀 같이 하자고 했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가서 용서 빌고 사과하고 오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다네요. 시아버지도 건강하셨을 땐 자주는 아니어도 집안일도 음식도 같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투병하고 하느라 같이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으셨겠죠. 아무튼 저는 이날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며 잘못했다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래놓고 며칠 있다가 또 전처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사과 받을게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날 이후로 저는 전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귀찮게 하는 일도 없고 못된 말을 하지도 않고요. 시간 되는 날은 먼저 전화하셔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셨는데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어머니가 달라지겠다고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밑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서연이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본인이 못난 며느리 덕분에 사돈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하셨대요. 엄마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지난 일이라며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서연이한테도 전화를 자주 하세요. 할머니가 서연이 보고 싶어. 언제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서연이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전화하면 좋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자는 자리였는데 형님네도 오시고 지은이도 남자친구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는 서연이나 봐.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 평소에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일 시키면 되겠니?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 혼자 부엌에 있어도 불만이셨을 텐데 오히려 쉬라고 하시다니.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친척들 앞에서 말이지. 솔직히 나는 재훈이가 더 좋은 집안 딸 만났으면 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은지만 한 며느리가 없더라고. 아무리 좋은 집안 딸이라도 시댁 제사 이렇게 빠짐없이 챙겨주고 시부모 건강 걱정해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내가 정말 복 받은 거야.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은지야,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재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시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재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엄마가 저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 사실 나도 반신반의했거든. 그런데 정말 달라지셨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똑 부러지게 말해줬으니까. 아니야. 사실 시아버님 덕분이지. 시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씀하셨나 봐. 그래도 당신이 그날 용기 내서 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정말 잘했어.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정말 딱 이만큼만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또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왕래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게 됐고요. 사실 그날 제사 때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친정 엄마를 모욕하고 제 아이 앞에서 엄마 흉을 보고 손주 몇 시간 봐주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 뻔뻔함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건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깨달음을 주고 싶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걸 깨달으셨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요즘은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통화도 하신대요. 서연이 얘기도 하시고 반찬 레시피도 주고받으시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돈이 많이 변하셨다고.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통화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서연이 유치원 발표회에 오셨어요. 재훈 씨랑 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다 같이 앉아서 서연이 무대 보면서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죠.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변하신 건 아닐 테니까요.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서운한 일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말이죠.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도 있죠. 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시어머니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 말해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참는 것도 미덕이지만 때로는 용기 내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